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후 눈이 번쩍 뜨이는 미디어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진양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저는 서범석입니다. 진양쌤, 제가 좀 갑작스럽지만 질문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내 취향을 어떻게 딱 알고 맞춤 영상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알고리즘 맞죠? 네, 맞습니다. 역시 아시는군요. 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그저 좋기만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 너무 궁금하죠. 취향 저격 영상을 저한테 딱 추천해 주는 건 좋은데 가끔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나한테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나? 이렇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강사님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예정인데요.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먼저 네, 행복시 안녕하세요. 행복시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금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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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고 미디어의 변화를 전망하는 기사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특별히 미디어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가 이제 이름에도 미디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미디어와 언론 분야를 이제 전문적으로 취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론사거든요. 네. 저는 그 안에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 관련 정부 부처를 제가 출입 취재를 하면서 이제 관련한 사안들을 계속 취재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가짜 뉴스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나 이런 요구도 많지만 나아가서 좀 근본적으로 어떤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좀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될까 그런 점들을 취재를 하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거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와. 그럼 지금부터 금경준 선생님과 함께 유튜브 알고리즘의 모든 것 속 시원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출발해 볼까요? 네, 지난해 앱 분석 서비스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 1위로 유튜브가 선정이 됐는데요. 2, 3위인 카카오톡, 네이버를 합쳐도 유튜브를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도 유튜브가 국민 앱인 카카오톡,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의 이러한 엄청난 상승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자료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좀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를 규정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 곧 유튜브다. 뭐 유튜브가 곧 맞아요. 인터넷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유튜브를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또 이제 압도적으로 보고 있는 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유튜브 서비스를 보시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 뭔가 다양한 서비스가 유튜브 내에서 출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단순히 이제 유튜브 시대에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 n분의 1인 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한국이라는 시장을 좀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제가 설명인 만큼 좀 개요에 준하는 내용들도 좀 가져왔는데요. 혹시 선생님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가 어떤 상황의 이미지인지 딱 눈에 들어오시나요? 더 이상 신문 배달하기 전에 뭐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그렇죠. 예. 신문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계란판 공장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그 예. 계란이 뭔가 회색으로 돼 있는 듯한 그런 계란판으로 돼 있잖아요. 네. 물론 계란판에 이제 원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문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만졌던 신문지는 손때가 묻잖아요. 네. 그 신문지는 계란판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이 계란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신문지는 사람이 쓰지 않은 신문지, 새 신문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쿠팡이나 이런 인터넷 커머스에 들어가서 신문을 쳐도 이제 신문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신문을 무게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와. 신문이 되게 쓸모가 많죠. 이제는 뭐 유리창을 닦을 때나 네. 이제 젖은 구두 안에 넣어서 습기를 맞아요.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10kg에 이제 8,000원에 팔고 있는 음.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매체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점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신문이면 뭐 A 신문, B 신문, C 신문마다 정체성이 다르고 갖고 있는 콘텐츠도 다를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어느 신문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음. 종이로서만 소비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하철에서 신문을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맞아요. 그 지하철 맞아요. 안내문에 신문을 접어서 보세요라는 에티켓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구를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가끔 TV에 신문을 읽는 모습이 나오면 왜 이렇게 고루한 이 신문을 보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매체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 구독률이 이렇게 쭉쭉쭉 어.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그럼 이 기존에 신문을 소비했던 미디어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을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어느 미디어가 잘 나가는지는 와. 광고 시장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광고가 많이 몰릴수록 그 미디어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 잡지의 광고 시장입니다. 매출액이고 노란색이 인터넷 PC 광고 시장, 주황색이 모바일 광고 시장인데요. 어마어마하네. 보시는 것처럼 지상파나 신문 잡지는 이제 계속 하락하는 추세죠. 이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인데 반면에 인터넷 시장이 올라가다가 2010년부터는 아예 모바일 시장이 새로 독립이 되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광고들이 다 온라인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주황색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인데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올해 데이터가 조만간 나올 텐데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수치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조사 결과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모바일 시장 대부분이 유튜브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유튜브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규제를 많이 막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따 드릴 텐데 그 배경 중 하나도 너무 힘이 강력한 사업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대, 30대, 50대 이상, 뭐 20대, 40대 어느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보는 앱이 유튜브. 유튜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하지만 유튜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사실 유튜브는 영상이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가 카톡보다 훨씬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유튜브를 찾는다는 건 그만큼 더 선호도가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유튜브가 갖고 있는 요소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유튜브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006년도에 미국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이라는 그 표지거든요. 타임지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주로 뭐 위대한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이 자리를 맞아요. 차지하는데 2006년에는 유를 이렇게 딱 표지에 박았어요. 올해의 인물은 너다. 당신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디어가 보여주기만 하는 것들을 당신은 소비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네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네가 주인인 세상이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여기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2006년에 그 타임지가 조명을 했을 때요. 그때 UCC 붐이 불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네. UCC 붐이 불었다가 금방 꺼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갑자기 유튜브가 다시 우리 눈에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당시에는 UCC 붐이 꺼지고 지금 유튜브는 붐이 안 꺼지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당시 UCC는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춤을 잘 춰, 노래를 잘 불러, 되게 코믹한 연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성격들이 있으면 그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나를 보여줬지만 이게 저한테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취미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하다가 말지만 반면에 유튜브는 이 패러다임을 이제 MCN이라고도 하죠. 일종의 매니지먼트 산업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바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돈을 벌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 내 취미인 줄 알았는데 돈이 되네? 이걸 계속 해볼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에 등장하게 됐고 그렇죠. 이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릴 때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아마 올려보신 분은 아실 텐데 유튜브는 광고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광고 설정들이 있어요. 보시면 뭐 디스플레이 광고, 오버레이 광고, 스폰서 카드 광고, 동영상 광고 등등 다양한 광고들을 영상을 올릴 때 설정할 수 있고 심지어 요즘 유튜브에도 중간 광고가 정말 많아졌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상을 올린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는 거. 사실 한국에도 2006년을 전후해서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인터넷 영상 서비스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들이 대부분 흥하지 못하고 유튜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돈을 벌게 해줬다는 수익 창출 수단을 마련해줬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뛰어난 스트리밍 기술인데 이게 저도 이제 태생이 문과라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의외로 중요한 게 넷플릭스라는 서비스 이제 너무 다들 잘 알죠. 네. 제가 3, 4년 전만 해도 이 서비스를 막 설명을 엄청 구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로고만 보여줘도 네. 다들 아는 국민적인 서비스가 됐는데 근데 넷플릭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똑같은 영상을 다른 OTT로 보더라도 넷플릭스에 틀면 더 화질이 좋아요. 오, 맞아요. 그리고 더 재생이 쾌적해요, 뭔가. 맞아요. 같은 영상인데 웨이브나 티빙에서 볼 때보다 넷플릭스에서 볼 때 쾌적한 게 이게 넷플릭스가 온라인에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기술을 상당히 발전을 시켰거든요. 이게 일종의 노하우로 작용하고 우리에게 쾌적한 경험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는 건데 근데 원래 넷플릭스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로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유튜브가 등장을 한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인터넷에서 다운을 안 받고 저렇게 영상을 볼 수 있지? 그렇게 고민을 해서 넷플릭스를 다시 재정비해서 출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넷플릭스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인터넷에서 끊기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시켰던 그런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요즘은 사실 크게 지금 청소년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드라마 하나 다운받으려면 이 7시간씩 걸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심지어 밤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잔 줄 알았는데 클릭을 안 해놓고 자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맞아요. 또 저보다 높은 세대 어른분들은 본방 사수를 못하면 그 드라마를 죽을 때까지 못 보는 맞아요. 그래서 주말에 어떻게든 재방송 시간에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시대가 스트리밍 시대로 변했잖아요. 이건 역시도 유튜브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광고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유튜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배정을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볼수록 돈을 많이 보잖아요. 네.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선 유튜브에 오래 머물게 해야 돼요. 네, 유튜브에 1분만 머물러서 광고를 하나 보는 것보다 한 사람이 10분 머물러서 광고를 10개 보게 해야 유튜브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을 유튜브 안에서 안 나가게 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추천 영상 시스템이라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자러 가야 되는데 추천 영상이 끝나고도 뜨고 화면을 내렸더니 밑에도 막 연관 영상이 막 뜨죠. 네. 눌러보게 되면 이제 개미지옥에 빠진 듯이 계속 영상을 맞아. 보게 만드는 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할지까지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힘이고 단순히 유튜브 알고리즘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진 배경에는 유튜브가 광고 플랫폼이고 유튜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상당히 고도화했다. 이런 것들을 엮여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경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전에 우리가 일본 문화 개방이 안 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1999년에 있었던 뉴스 사진인데 그때만 해도 2차 개방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일본어로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만화를 한국에 틀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국경의 장벽이 많이 무너졌고 스크린 커터라는 이슈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거셌죠. 지금 넷플릭스 시대의 스크린 커터를 얘기하면 이제 뭐 흥선대원군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논쟁이 요즘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진 환경이 있는데 유튜브는 국경이 없는 게 상당히 이색적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야후 서비스를 보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분리되어 있고 보통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는 언어가 달라? 상관없어. 너희는 한 서비스 안에 있어. 라고 다 집어넣고 대신에 언어가 다르지만 이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미국인들이 먹방을 쳐도 우리나라 영상을 볼 수 있고 또 추천을 또 받게 하면서 외국인들 정말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유튜브 내에서 공존할 수 있고 그 덕에 지금 BTS나 블랙핑크 같은 신드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제가 첫 질문이라서 좀 답변이 길었는데 네네.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수익 창출을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직업화가 될 수가 있고 뛰어난 스트리밍 기술로 정말 편의성이 있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취향별 소비를 굉장히 부추긴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경을 무너뜨리면서 콘텐츠 유통의 글로벌화를 앞당겼다. 이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니까 네. 정말 유튜브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유튜브. 저희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시청하다 보면 댓글 중에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네.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리즘은 알지만 알고리즘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리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고리즘 때문에 막 영상 보다 보면은 밤새도록 보고 있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네, 지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됐다.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몇 년 사이에 엄청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면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오히려 이용자분들이 먼저 알고리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추천 알고리즘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추천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즘, 무언가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다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쇼핑몰에서 콘텐츠를 검색했을 때 그 결과에 뜨는 순서 역시도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이고요. 또 요즘은 뭐 알고리즘이 사람의 체형까지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까지 연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핵심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편의성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면들도 있거든요. 그 점들을 좀 같이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렇게 나를 잘 아는 걸까? 그 원리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이용자 영상의 시청 기록과 구독 기록을 활용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봤는지, 내가 뭘 구독하는지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영상이 달라지고 두 번째가 이게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영상을 내가 어떤 영상을 오래 보는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따져요. 만약에 나한테 축구에 대한 영상을 내가 어쩌다 모르게 봤는데 5초 만에 끄고 야구에 대한 영상을 10분 동안 봤다면 내가 유튜브에서 스포츠를 검색했을 때 축구와 야구 중에서 야구 영상을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의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퍼지는 영상들, 우리가 알고리즘을 타고 가게 만들어주는 영상들은 단기간 내에 크게 주목받은 영상에 이제 노출 가중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가짜 뉴스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 정보성 콘텐츠, 뉴스 콘텐츠일 경우에는 신뢰도 중심으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흔히 뭐 가짜 뉴스로 취급받는 이슈들을 몇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옛날에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들의 영상이 가장 먼저 떴거든요. 근데 요즘은 언론사 영상들, 뭐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이나 보도 채널 같은 언론사의 영상들이 훨씬 먼저 떠요. 이것도 역시도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계속 조정을 하고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들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이트를 한번 다들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글 화면에 보이시나요? 아니요. PPT 화면 PPT 보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요. 구글 화면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네. 유튜브 작동 원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유튜브 작동 원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기자님 지금 여기- 화면이 지금 PPT 화면이 보여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네. 화면 공유해서 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화면을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네. 네. 유튜브 작동 원리. 네. 오. 네, 이제 인터넷 사이트 화면 비밀을 알 보이시죠? 것 같은. 보이시죠? 네, 이걸 잘 제가 보여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구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작동 원리라고 치시면요, 네.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URL을 외우실 필요가 없이 유튜브 작동 원리 그대로 생각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유튜브에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죠. 이거는 네, 몰랐어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유튜브가 자신들이 어떤 원리로 심의를 하고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되게 쉽게 표현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맞춤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유튜브가 맞춤 동영상을 추천하는 원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왼쪽에 관리 도구나 잘못된 정보 대처 이런 거 눌러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 동영상을 관리하는 방법, 유튜브 시청 기록과 검색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유튜브 맞춤 동영상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이 외에도 저작권, 커뮤니티 가이드 이런 정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커뮤니티 가이드는 심의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유튜브가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지? 그러면 이 기준들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다는 거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좀 콘텐츠에 대해서 중요한 잣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리터러시를 함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 사이트만 잘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상당히 유튜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면들,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살펴보고 싶네요. 네, 맞아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알고리즘의 지배를 이제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넷플릭스 이제 OTT 플랫폼의 맞춤형 추천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유튜브와 같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다 비슷한 방식인가요? 이런 것들이? 네, 혹시- 그 인터넷 사이트들 보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의 알고리즘을 상당히 잘 활용한 케이스인데, 내가 좋아할 만한 장르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다시 인터넷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이버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이버에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이 뉴스를 보실 때 뉴스 화면에 들어가신 다음에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항상 잘 안 보이는 데 있어요. 맨 아래 네, 보시면 맞아요. 아, 저 얼마 전에 친구랑 네. 얘기하다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뉴스가 다르고 이렇게 친구가 보는 뉴스가 맨날 달라서 비교해 보다가 밑에 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AI로 분석을 하고 있구나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AI로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맞아요. 정말 그 무슨 보험 약관도 아니고 맨 볼 밑에. 때는 몰랐는데 항상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일종의 의무가 있어서 하는 건데, 아. 지금 보시는 뉴스들, 네이버에서 보는 뉴스들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포털 다음 같은 경우에도 다음 뉴스 밑에도 이렇게. 다음에서 아, 뉴스 다음에서도. 화면을 보시면 그럼. 다 그쵸, 그렇군요. 다. 맨 밑에 내려보시면 너무 작아. 이번에 또 그 말이 없잖아요. 근데 네. 잘 보시면 네. 서비스 원칙에 아.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 알 수 있나 보다. 다음 알고리즘. 뉴스는
실시간 이용자 반응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 루빅스를 도입했습니다. 오. 루빅스는 이용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개별 이용자에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입니다라고 해서 루빅스 설명을 보면 어떤 원리로 추천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공식 화면에 조회수가 1243입니다. 아, 이 하루에 수백만 명이 들어가는 포털인데 맞아. 그 정도로 이런 걸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기사들이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친구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르다는 거. 맞아요. 기자들은 포털 메인에 올라가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 그쵸. 이 예. 연령대가 네. 있는 기자분들이 야, 내 거 메인에 떴어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본인이 본인 기사를 많이 보기 내가 때문에 검색해서. 본인께 뜰 수 있다는 거. 맞아요. 그 점들을 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포털 뉴스를 보여드린 게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지 포털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런 식으로 다 알고리즘으로 이미 콘텐츠를 쓰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유튜브와 같습니다. 내가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나는 야구를 안 보는데 야구 뉴스를 보여주면 저는 네이버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네이버에 오래 머물러야 네이버가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와, 진짜 이런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포털 사이트들도 그렇고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알고리즘도 사실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역주행을 했던 해체 직전에 그룹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사례로 기록이 되지만 그런 면에서 또 뭐 가짜 뉴스의 확산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지금 PPT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 그 이제 뭐 유튜브 알고리즘의 장점은 당연히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 특히 현대인이 시간이 부족하고 콘텐츠는 쏟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알아서 추천해주는 기능은 상당히 저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미처 닿지 못한 콘텐츠까지 추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의 개인적인 즐거움과 만족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면 일종의 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아까 뉴스 알고리즘을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서 뉴스를 요즘은 더 많이 보시지만 유튜브 뉴스도 추천 알고리즘, 포털도 추천 알고리즘이면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분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필터 버블이나 에코 체인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아마 최근에는 두루 들어보신 표현일 것 같아요. 필터 버블은 내가 필터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처럼 맞춤형 정보만 제공을 받으면서 내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이고 에코 체인버는 방 안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제 소리가 저한테 돌아오잖아요. 아, 이게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던진 말을 내가 듣는 것처럼 결국 자기들 내에서만 특정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경향이 있고 집단 사고는 그 응집력이 있는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뭔가 내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사회학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두루 얽혀지면서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있었던 극단적인 언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실 세계의 범죄나 이런 걸로 번지고 있죠. 멀리 안 보더라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있었던 부정 투표 음모론, 가짜 뉴스 그리고 그걸 믿은 사람들이 미국 의회까지 점거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네. 이게 결국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기반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신들의 보도들을 제가 이제 번역된 걸 간단하게 들고 왔는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의 전 엔지니어였던 기욤 샬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욤 샤스로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영국 가디언지에 폭로한 내용이 이래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온라인 시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왜곡돼 있다. 이건 절대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 균형적이지도 않고 진실에 가깝지도 않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점점 자극적인 걸 추천해주고 그 와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까지 추천해주게 되고
결국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극단적인 정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이게 한 4년 전에 일찌감치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결국 이런 지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가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을 70%까지 늘렸는데, 문제는 이거를 위해서 가짜 뉴스까지도 추천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오히려 이 알고리즘을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테러리즘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수위를 한 여러 단계로 만들어요. 입문자, 중급자, 고급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어차피 유튜브는 빠지게 되면 점점 극단적인 걸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 단계를 역으로 이용해서 점점 자기들의 심화 과정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역으로 이용했다는 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도 나오기도 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필터 버블의 문제,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또 개인정보 문제도 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알고리즘이 이제 마냥 좋은 것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면도 좀 많이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예, 이 알고리즘 추천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개인 정보들이 많이 활용된다고 이제 들었어요. 어떤 개인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인터넷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네.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클릭하는 거 다 개인정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네, 시청 기록도 다 맞아요. 개인 정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은 사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전에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 광고를 보면 얘가 이걸 나한테 왜 추천하지 싶었는데, 요즘은 내 대화를 엿들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방금 내가 말로만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막 어, 광고로 추천해 줄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딱 점점 맞춤이라. 기술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번에는 정말 제가 뭐 어디 강연 가거나 그러면 다들 가장 뭐랄까 실용적이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고 되게 놀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구글 화면에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아마 다들 요즘 구글 계정은 하나씩 있을 테니까 구글의 본인 이름을 누르면요, 구글의 계정 관리 화면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알고리즘이 구글이 우리에게 어떤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및 맞춤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화면이 뜨죠. 네. 잠시 확대를 잠깐 할게요. 보시면 활동 제어라고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유튜브와 구글이 다 이제 보통 켜놓고 있으면 다 가져가거든요. 네. 구글이 제 위치 기록을 항상 가져가요. 근데 나 유튜브는 어차피 집에서만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구글의 OS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 체제로 쓰게 되면 구글이 기본적으로 내 개인정보를 항상 가져가고 있다고 전제를 하시고, 그 안에서 어떤 앱을 쓰시건 혹은 어디에 가시건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시는 것처럼 위치 기록을 꺼놓고요. 유튜브 기록도 켜놓으면 이거를 추천에 활용하는 게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추천 기록, 어쩌면 유튜브 첫 화면도 요즘은 프라이버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꺼놓으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건 활동 제어 관리가 있습니다. 네. 조금 들어가기 복잡한데 무서워지네요. 데이터 및 네. 맞춤 설정에서 활동 제어 관리를 누르면 두둥. 뭐가 뜰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구글이 가져가는 정보들이 있어요.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정을 해놓으면 좋고, 그 위치 정보 중에서는 제가 조금 한번 원리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장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면 제가 유튜브에서 스포츠를 쳤을 때 축구를 먼저 추천해주는 식으로 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위치 정보와 와우. 영상 추천을 연결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기준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여기까지 고도화는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고, 맨 밑에 보시면 광고 개인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 누르시면 지금 뜨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와. 어머. 배달의 광고 민족에. 개인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예요. 네.
제가 뭐 이번에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 대표라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광고의 장점은 타깃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TV에 틀면 내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광고를 보게 하지만 유튜브는 딱 100만 원을 지급하면 100만 원만큼 그 타깃에게 설정할 수 있고 타깃을 저는 25살 남자 중에서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RPG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광고를 보여주세요라고 설정하면 그들에게만 광고를 보여주거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유튜브가 내가 20대 남자인지 RPG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저를 프로파일링 해놓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저에 대한 금준경에 대한 프로파일링 데이터인데 만 25에서 34세 딱 걸치기는 하지만 이 나이대가 맞고요. 남성이고 이제 KT를 쓰고 있고 배달의 민족을 최근에도 썼고 이제 페이스북을 썼고 요건 제가 취재하려고 최근에 들어간 사이트예요. 크몽이라는 사이트. 여기 이 내역도 뜨고 가게 수입 아직 그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아서 추정이라서 잘 안 맞고 또 저는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취재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섞여 있는 데이터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가게 수입은 중위 정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뭐 내가 쓰는 취미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뭐야? 고급 요리, 별미 음식, 게임, 뭐 고양이, 공포 영화, 이게 제가 교육, 좋아하는 게 뜨는 거예요, 낚시, 지금? 꽃, 뭐 단과대학, 종합대학, 그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지, 책을 좋아하는지, 힙합 음악 중에서 제가 힙합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네. 힙합 음악 계속 들었겠죠 유튜브에서. 너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너는 레스토랑도 좋아할 거고, 뭐 이런 서비스에도 관심이 있을 거야. 거군요. 외국은 뭐 어느 지역에도 갔을 거야. 저는 뭐 뉴스를 실제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뉴스 쪽에 관심이 있을 거고 서울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봤던 영상과 구글에서 검색했던 내역들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리스트화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추천하고 이걸 바탕으로 광고 배정을 하는 거죠. 저한테 타깃을 딱 만들어서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분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는 영상 하나하나, 검색 하나하나 이렇게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타이핑하는 내용들 있죠. 네. 특히 페이스북이 아마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데 타이핑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그 내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타이핑하는 게 어차피 기계에 기록이 되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광고를 추천하는 경향도 요즘은 늘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정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미국에서 타깃이라는 마트가 있었어요. 대형 마트인데 개인 맞춤형으로 쿠폰을 주는 그 마케팅을 했던 마트였거든요. 이 마트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마트에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 우리 딸이 임신을 안 했는데 왜 임산부용 용품을 보내냐, 쿠폰을 보내냐라고 막 항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쵸,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알고 보니까 딸이 임신하고 진짜. 있었어요. 이게 뉴욕타임즈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반향이 있었던 실화인데 왜냐면 그 따님이 샀던 물품이 결국 임산부가 샀던 물품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상, 저는 이걸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검색하는 내역, 말하는 내역,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타이핑하는 내역 하나하나가 다 개인정보일 수 있고 이것들을 결국 기업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무섭고 우리는 알고리즘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맞아요. 있네요. 저 빨리 제 거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 유튜브 이제 파급력이 큰 만큼 이제 악용 사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악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수많은 시청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을 했는데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혹시 네. 그런 경우들 크게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이게 사실 따로 강의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가짜뉴스 문제들, 또 이제 가짜뉴스는 아니더라도 이 혐오 표현 문제들 이런 게 사회적으로 워낙 많고 실제로 교실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PPT 화면 보이시죠? 네. 가짜뉴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있었던 가짜 뉴스, 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단순히 그냥 거짓말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혐오 표현이랑 결부가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최근에 차이나 게이트라는 이 음모론이 작년부터 인터넷상에 많이 번졌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포털 댓글에 이제 중국인들이 몰려들어서 혹은 중국 동포들이 몰려들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에서 본 댓글이나 이런 게 중국인들이 쓴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이제 많이 번져서 이게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1위까지도 찍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볼 정도의 뭐 사실로 나타난 건 전혀 없었고 이게 포털에서 실제로 억울했나 봐요. 포털에서 반박 자료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댓글 내역이나 이런 거를 공개를 했더니 IP 주소가 있잖아요. 네. 중국 접속 IP는 네이버에서 1% 미만으로 집계가 되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로 집계가 돼서 차이나 게이트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기존에 있었던 그 중국 IP 역시도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주로 접속을 하는 것이지 뭐 특정 국가에서 갑자기 접속을 많이 해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볼 정도의 근거는 없다라고 네이버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게 허위임이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중국에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한중 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게 이게 우리의 콘텐츠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불거지는 일종의 마찰이나 갈등들, 거부감들, 특히 이게 난민 이슈와도 연결되는데 유럽에서는 난민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난민들이 유입돼서 그 유럽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가 어려운데.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막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국 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식당이나 청소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일자리의 위협이나 이런 게 좀 결부되면서 유럽에서 난민을 경계하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중국 동포들,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동포들을 좀 경계하고 편견을 만드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자면 사실 영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근데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게끔 편견을 부추기고 있는 정서랑 맞물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 이제 일본의 관동 대지진 당시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와중에 지진이 터지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어요. 이렇게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학살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비슷한 면의 정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가 영화 세계 포스터를 보여드렸는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조선족 조선족이 사람들이 나오네요. 많이 나왔던. 네, 다 이 범죄자로 영화들은 다 나와요. 조선족이 나와요. 근데 조선족의 직종이 다 범죄자로 맞아요. 나오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화 창작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편견을 본 아이들이 그 편견을 합습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고 실제로 청량경찰은 조선족 분들, 중국 동포 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 영화 제작사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여담으로 요즘은 제가 요즘 미드를 보는데 워킹데드라는 그 좀비물을 보는데 그냥 오락물인데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흑인이 목사로 나오고요. 중동 아랍 사람이 의사로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일부러 화이트 칼라의 계층의 인종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해서 이런 식의 편견이 맞물리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는 건강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우리가 건강은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속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가짜뉴스는 10대들은 사실 별로 안 속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뉴스를 많이 보지 않고 내가 여기에 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짜뉴스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건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개 구충제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가짜뉴스가 미국에서 돌았어요. 근데 이 가짜뉴스가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실제로 개 구충제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왜냐하면 이분들은 간절하잖아요. 내가 암을 치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도 믿어보겠다는 생각에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튜브가 이런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 더 그걸 사실로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 이슈에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건강과 관련된 거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연령이나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힘을 가져줄 수 있는 가짜뉴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사례가 이제 뉴질랜드가 페미니즘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망했다 이런 식의 허위 정보 영상이 유튜브에 돌았어요. 구글이 이걸 정책 위반으로 삭제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조회수가 막 몇백만 회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히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데 뭔가 지금 여성 혐오적인 담론이 인터넷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페미니즘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말도 안 돼. 옳지 않아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게 되고 이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체커톤이라고 팩트 체크를 실제로 해보는 청소년 대회를 열었던 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 영상을 워낙 청소년들이 많이 보니까 직접 보게 해서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거에 대한 반박문들이고 여기 나왔던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짜 뉴스는 뭐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얘기들,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들, 조선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건강과 의학 정보에 대한 얘기들 이것들은 정치적이진 않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는 유형이고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도 이런 장르의 가짜 뉴스는 계속 전파가 되고 그 이면에는 암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의 간절함 그리고 뭔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기욤 샬로 얘기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인터넷 플랫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결국 뭔가 사람들의 불만과 그런 내재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이런 가짜 뉴스를 많이 유포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무심코 보다가는 정말 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맞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알고리즘을 바꿀 수 없다면 사용자가 이제 알아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의 굴레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좀 저도 고민스러운 영역이기는 한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쨌건 그 빠져드는 역기능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건 좀 비판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과연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보이는 것 그대로 보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 비판적인 필요는 결국 이제 디지털 시민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오프라인 시대에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민성이 요구가 됐던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로서 시민의 정체성,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더욱 비대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민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한 논의와 좀 숙고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하면은, 교육을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 성과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점에서도 제가 화면을 좀 공유 드리면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짜 꼭 필요한 역량 같아요. 요즘 같은 맞아요. 시대에. 맞아요. 이거 구글에 가보니까 디지털 시티즌십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교육이라는 게 사실 지금 뭐 정식 교육 커리큘럼에는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여러 기관들이 미디어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한 논문에서 언급됐던 자료인데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네. 언론에 대한 기관, 방송에 대한 기관, 영화에 대한 기관, 콘텐츠에 대한 기관, 예술에 대한 기관, 통신에 대한 기관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는데 언론, 영화, 예술, 드라마, 콘텐츠, 디지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가 돼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구분됐던 영역들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이 기관들이 굉장히 좀 유사한 교육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또 잘못된 뉴스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는 이제 팩트 체크 교육, 이제 방송이나 이런 뉴스 미디어를 볼 때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정보화진흥원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즘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기기 같은 거 다루기 어려워하시고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아직도 그 기차 결제를 음. 스마트폰으로 못 하시니까 여전히 서울역까지 가서 줄 서서 계시는 분들은 할아버지밖에 없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해소를 위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알고리즘의 역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장르의 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교육들은 사실 지금 교과에서 국어 교과의 매체 단원이나 맞아요. 사회 교과나 일부 응용이 돼 있긴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는 좀 않은 상황이라서 주로 동아리 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이제 관련 교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자유학년제나 학점 선택제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교육 중에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방통위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하는 이제 팩트체크 맞아, 교육인데 팩트 체커. 이런 커리큘럼들이 이런 커리큘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데 상당히 초점이 맞춰질 수 있죠. 이거를 보면서 직접 시민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실제로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판정도 해보면서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진짜 취재를 갔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부산의 주감초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담당 교사의 재량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좀 깊은 교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뉴스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대한 교육은 아니었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원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당시가 한 2년 전이었는데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학교에서 받아보는 지역 신문에서 노란조끼 시위 관련 기사들을 초등학생들에게 계속 읽게 한 다음에 이런 교육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빠진 것을 찾아보기라는 교육인데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 번씩 학생들한테 발표하게 해요. 노란조끼 시위에 누가 등장하지? 기자가 등장하고 전문가가 등장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하고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등장하고 총리가 등장한다고 이게 동그라미 옆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학생들이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라고 선생님들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죠. 시위 기사인데 시위대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슈가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고루 들어야 균형 잡힌 콘텐츠나 뉴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두 명이 싸웠을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절대 진실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그 점을 알려줄 수가 있고 이 교육을 배운 학생들은 뉴스를 봤을 때 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어. 시위 기사인데 시위대 목소리가 빠져 있네. 그러면 내가 시위대 목소리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학생들의 능력이 함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태블릿 PC가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면 그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유튜브나 포털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기사인 시위대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가 하나만 보면 정답이 아니라 여러 뉴스를 두루 봐야 되겠다. 또 어떤 뉴스가 더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경험을 해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교육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양한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정보를 의심하면서 보는 것,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 또 실제 검증해 보는 것, 그러면서 디지털 시민 중에서도 비판적 읽기 역량에 있어서 능력을 길러갈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연장선이자 목표로 삼아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민성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디지털 시민성의 요건에 대해서도 저도 막 체계화해 보려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제 이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용과 활용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요소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고, 마지막은 소통과 책임 있는 행동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용과 활용은 결국 이용자로서 내가 콘텐츠와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걸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요즘 10대들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들, 그리고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문제나 저작권이나 이런 이슈들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용과 활용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역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또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한 정보 분별력을 기르고, 또 나쁜 뉴스를 외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뉴스를 찾아보고, 또 오늘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제 요즘 기만적인 광고, 뒷광고라고도 하죠. 이런 맞아요.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인지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통찰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역량은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소통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즘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게 그리고 시민의 역량이 투표나 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시민 역시도 내가 이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바탕으로 소통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고, 혐오 표현,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자제하고 배척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또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이를 하지 않는 역량, 또 인터넷 콘텐츠를 보면 있어서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 여성이나 장애인, 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보는 게 중요한 거고, 핵심은 공동체 문제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와전될 수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행동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요즘 총공이나 뭐 좌표찍기 이런 식의 인터넷 문화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 내가 문제를 느끼고 이걸 행동으로 직접 옮길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의 자질은 훌륭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칫 소수자나 약자를 공격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곤란해서, 우리가 인터넷 공간의 행동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면들이 좀 충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프로듀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프로듀스라는, 그러니까 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가 조작됐다는 것들을 이 팬들이 이 문제를 인지를 했어요. 언론은 이 맞아요.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팬들이 인지를 해서 팬들이 실검 만들기 운동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서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맞아요. 하고, 저도 기자잖아요. 기자인데 그런 메일들이 막 왔어요. 근데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제 잘못된 분들이 처벌을 받는 단계까지 이뤄졌고, 엠번방 사건 역시도 기자들이 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문제를 느끼고 취재를 하고 알리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정말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것들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유튜버라고 해서 사과시키고 굴복시키고 그런 식으로 발현되거나, 뭐 조선족 중국 동포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와,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정보 편식에 빠질 위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 이게 고민이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는 선생님들만의 고민은 아니고 음,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좀 구분해서 보자면, 부적절한 콘텐츠의 노출을 막으려는 건, 이런 노력은 아이가 영아일 때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아, 유아일 때만 하더라도 너 이런 거를 못 보게 막고 유튜브를 못 보게 막고 이런 거는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생이 지난 아이들한테 맞아요.
못 보게 막는다고 해서 네, 안 볼게요. 2시간 지났네요. 이제 맞아요. 끊겠습니다. 이러는 아이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과보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정말 못 볼 거 안 볼 걸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어릴 때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때는 법적인 규제가 미비했던 적이 있어서 더 잔혹하고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거를 저는 어릴 때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노출됐지만 그냥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현상으로만 느끼지 말고 기존에 지금 부모님들도 어릴 때 했던 경험과 지금 경험이 어쩌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떤 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결국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핵심은 소통과 가정 환경,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잘못된 걸 봤지만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건 결국 교사나 부모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콘텐츠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너가 봤던 건 어떤 거고 이게 어땠어? 어떤 점은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보고 소통하는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는 게임 중독과 이게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건국대 정의준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가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몇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놀랍게도 게임 중독에 빠졌던 아이들의 대부분 가정 환경에 이유가 있었던 아이들이었고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이 소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갑자기 리터러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정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된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나쁘고 만화가 나쁘고 저희가 어릴 때 만화가 나빴죠. 그 게임이 나쁘고 만화가 나쁘고 유튜브가 나쁜 면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나쁜 걸 봤을 때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환경적인 요소이고 교사나 부모들이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말을 걸고 환경적인 면에서 아이가 어떤 면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지는 것인지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보지 마, 나빠 이렇게 하는 걸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함께 콘텐츠에 대해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교육들이 실제로 리터러시 교육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들 내 아이가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뭐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도가 어쩌면 왕도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진짜 소통의 맞아요. 중요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통으로서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나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막아주는 규제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조금 인지를 하고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네, 또 EU나 예, 유럽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이런 법안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미국의 미디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은 경쟁 국가이기도 한데 유럽의 검색 점유율을 구글이 잠식했고 유럽의 영상 점유율을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잠식한 상황이고 SNS는 페이스북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미디어의 공습에 대한 저항 측면이 일단은 있어서 유독 유럽이 강하게 규제를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이 기본적으로 인권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라. 이 설명은 이용자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기본적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이 도용 사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들이 유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점점 다듬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한국은 법 체계가 조금 달라서 똑같이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한국도 최근에는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최근에 원래 좀 작은 기구였는데 부처로 승격이 작년에 됐고요. 이 기구에서 작년에 한 일 중에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내린 일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알고 보니까 이용자들이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정보들 있죠. 뭐 개인정보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페이스북 연동 로그인 했던 그 계열 서비스에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결정하기도 했고요. 또 몇 달 전에는 네이버가 그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제품이 먼저 보이게 순서를 조작한 게 드러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내리기도 했고 또 인터넷상에 문제 있는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계속 심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럽의 아이디어를 좀 차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걸 제가 굳이 사이트로 보여드렸던 이유는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네이버는 여러분 이 포털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가져가서 추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서비스를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많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를 금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도나 뭐 규제 같은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규제 같은 것을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네네. 그 기본적으로 표현물에 대한 그 규제 측면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법안 같은 것들이 이제 국내에는 일부 발의가 돼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혐오 표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국가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들의 실제 사례를 보니까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제를 만들었더니 그거를 대체하는 표현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피해가는 또 만약에 법으로 야 이런 말은 쓰지 마라고 규정하게 되면 그 법은 상당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걸 법에 담아야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 극단적인 하나의 표현을 빼놓고는 야 저거보다 수위가 낮은 건 합법화된 거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현물에 대한 법적 논의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본질적이진 않다는 거, 그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 대신에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채택이 돼 있거든요. 이런 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건 용납하면 안 돼라는 법적인 선언이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정도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표현물에 대한 제정을 그 규제를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최선이 아니다. 어떻게 규제를 해도 사각지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근데 학생들이 그 법을 안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절대 무한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규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법적 차원에서는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고민함과 동시에 오남용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학교 차원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와이파이조차 못 쓰는 학교들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네. 하고 이제 시범 학교에는 막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있고 이제 스마트폰을 시건했다가도 특정 수업 때는 풀어주는 경우도 있곤 한데 절대 못 보게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열어놓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교과 과정에 접목을 하는 시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교과에 접목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접목됐다 하더라도 교사 스스로 이 관련된 연수나 재교육이 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적용이 좀 안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의 부모 노력들도 꽤 중요한데 이것들이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 대상의 교육들, 부모 대상의 사회적인 교육들, 부모는 대부분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다양한 교육들을 이뤄줄 수 있는 민간이나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사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들, 그것들을 좀 맞물려서 국가, 가정, 학교, 사회적인 노력, 기관의 노력들을 좀 맞물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혹시 조금 더 이제 저희들에게 이 관련해서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육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가 자칫하면 의심하는 교육으로만 끝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의심과 비판을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의심과 비판을 강조하는 이유는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잘못되면은 자칫 요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이게 문제가 있어, 이 가짜 뉴스야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쁜 뉴스와 가짜 뉴스,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내에서의 나쁜 콘텐츠를 골라내는 것 못지않게 좋은 콘텐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독자분들이 거기에 반응해주고 많이 봐주고 피드백도 해주는 게 있으면 더 이 생태계 안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좀 더 생명력을 갖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생태계를 갖고 나가는 노력, 좋은 뉴스, 좋은 콘텐츠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병행하는 것들이 좀 맞물리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예, 지금까지 금준경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 비밀과 위험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조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똑똑하게 소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어떤 미디어든 그리고 주체적이고 균형적으로 편식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알고리즘에 지배되지 않는 디지털 시민성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묵직한 주제로 뜻깊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라이브로 이제 강의를 하듯이 설명드리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들과 이런 뭐 접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콘텐츠들, 온라인 공간에서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유튜브 습관과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